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었습니다. 경복궁은 멀리서 보면 정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간의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근정전의 모습인데요. 근정전 앞에 보면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마당 앞에는 이렇게 풍계석이 세워져 있죠. 여기를 조정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들 경복궁 앞만 둘러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왕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근정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육조거리, 그렇게 백성을 향한 왕의 시선으로 그 당시 조선의 왕들이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었는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곳의 궁궐을 저와 함께 다녀보시고 궁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사랑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많이들 아시는데요. 경복궁이 조선의 법궁으로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이 창덕궁, 그 다음이 창경궁, 그리고 경궁, 경덕궁의 순서대로 궁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경복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었습니다. 한양을 수도로 삼고 궁궐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 아마 고심을 많이 했겠죠. 좋은 터를 찾았는데 이 터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궁궐을 지을까,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을 바라보게 궁궐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남쪽을 바라보게 궁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누구의 뜻대로 궁궐을 지었을까요? 네, 정도전이 이성계의 브레인이었으니까 정도전의 뜻대로 남쪽을 바라보게끔 궁궐을 지었습니다. 후에 이 선택을 두고 조선 사람들이 무학대사의 선택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간의 모습이고요. 경복궁은 이렇게 계획도시처럼 아무것도 없는 터에 싹 밀고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지 않고요, 그늘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모습이고요. 질서정연하게 정각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주요 정각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말고도 많은 정각들이 있지만 주된 정각들을 살펴보면 제일 대표적인 정각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과 그 뒤에 경회루는 사신들이 온다거나 조선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정전 뒤에 보면 사정전이라고, 여기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하죠. 흔히 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그래서 치조라고 하고요. 그 뒤편에 보면 강령전과 교태전이 있습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 그래서 여기는 자는 곳,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 그래서 침조로 이렇게 궁궐은 3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근정전의 모습인데요. 근정전 앞에 보면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마당 앞에는 이렇게 풍계석이 세워져 있죠. 여기를 조정이라 부릅니다. 우리 TV에서 조정이 어떠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조정이 여기 마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정전에서는 이렇게 왕실의 중요한 행사, 대표적으로 세자 책봉이라든지 큰 행사들이 여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안의 모습입니다. 경복궁 구경을 가면 경복궁에 왕이 머무는 근정전 안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사람들은 다들 왕이 앉는 장소 그리고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 경복궁 앞만 둘러보기 바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왕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어느 방향을 볼까요? 조선의 왕들은 여기 앉아서 남쪽을 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셔서 경복궁 안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 왕의 시선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왕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왕은 남쪽을 향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정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육조거리, 지금은 우리가 그 길을 세종로라 부르거든요. 그렇게 백성을 향한 왕의 시선으로 그 당시 조선의 왕들이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통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시선으로 경복궁을 보는 거겠죠. 경복궁의 대표적인 정각을 근정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정도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면
필연한 이치이다. 왕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의 뒤편에 이렇게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이란 이름도 정도전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 그만큼 백성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잘하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정전 옆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이 양옆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하는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춘전과 천추전을 두었는데, 만춘전은 만년 동안의 봄, 천추전은 천년의 가을, 만년 동안, 천년 동안 왕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일 겁니다. 이 사정전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곳에서 단종 복위 사건으로 사육신들이 끌려와서 세조의 국문을 받으면서 모진 고초를 겪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천추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던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복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 경회로입니다.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특히 사신들이 오면 사신들에게 접대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 경회루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박자청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종 때, 세종 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출세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 있죠. 그런데 장영실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회루에서는 1200명이 한꺼번에 연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경회루를 채 1년도 걸리지 않아서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후에 국토부 장관까지 오르게 되죠. 이 경회루에 경회루 2층 정각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아래에 보이시죠? 바깥 기둥이 모두 24개인데 이 24개의 기둥이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을 안에서 보면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안은 이렇게 동그란 모습인 거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는 옛 조상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 기둥에는 용을 부조로 조각을 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에 있는 용 문양이 경회루의 연못에 비춰지겠죠. 경회루 연못에서 바람에 물결이라도 이게 되면 그게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신 중에 유구국 사신이 있었어요. 유구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그 유구국 사신이 와서 조선의 궁궐에는 용이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회루를 올라간 모습입니다. 경회루 2층 정각을 개방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한 사람들 소수에 한해서만 2층에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세 곳의 공간이 있는데 정중앙이 가장 높은 곳에 단을 달리해서 왕이 머무르는 공간을 이렇게 중간에 따로 두었고요. 그리고 경회루 2층에서 경복궁 바깥을 본 모습입니다. 이거는 경회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경복궁을 관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회루 야경입니다.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는 또 다른 풍치를 보여줍니다. 이 경회루에서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은 여기서 뭘 했을까요? 흥청망청 연애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조가 단종에게 양위를 받았습니다. 단종이 그 당시 승지에게 가서 옥새를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그 옥새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던 승지가 바로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이 옥새를 들고 오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옥새를 세조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이곳 경회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편에 있는 강령전입니다. 강령전은 정도전이 정각의 이름들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 오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령입니다. 마음을 편히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여긴 바로 왕의 침전입니다. 조선의 정각에는 용마루라는 게 지붕 위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궁궐 정각에는. 용마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붕 위를 장식하는 하얀 용마루가 없습니다. 경복궁 정각에는 이 강령전과 교태전 딱 두 곳만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라는 게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사람도 역시 왕입니다.
왕도 용을 상징하죠. 왕이 정치를 돌볼 때는 위에 용마루가 있어도 왕의 기운이 용마루를 거뜬히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이 쉬는 공간이잖아요. 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용마루의 무게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용마루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마루를 왜 이곳에는 두지 않았는지 정확한 정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령전 뒤편에는 중궁전입니다. 교태전은 경복궁 공간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왕이 중궁전을 찾아서 함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새로운 왕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용마루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태전 뒤편에는 왕비를 위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멋있지만 여기에 멋진 굴뚝들이 그 아름다움을 더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도 좀 높은 지대였는데 아까 경회로의 연못을 인공 연못으로 판 거거든요. 거기에서 판 흙을 여기에 아미산이라고 산 모양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미산은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산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 굴뚝에 보면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조각들이 이런 박쥐 문양도 있고요. 박쥐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문양에는 박쥐 문양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학 문양도 있습니다. 장수를 뜻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도깨비 문양도 있습니다. 나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문양들을 여기에 조각을 해두었습니다. 이 후원의 겨울 모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게 되죠. 화가 난 백성들이 이렇게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복궁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자 가장 대규모의 궁궐이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거의 300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이를 두고 사람들이 무학대사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궁궐을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쪽을 바라보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가 미칠 거라고 예언을 했었던 거죠. 북악산 아래로 궁궐을 세우게 되면 5세대를 지나지 못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빚어질 것이며 200년 만에 혼란스러운 난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딱 200년 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무학대사의 예언이 맞지 않았을까. 무학대사의 말대로 경복궁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복궁이 전소되고 경복궁이 다시 복원되는 데는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아주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이 중건되고 이 경복궁에 고종이 따로이 만든 정각이 있었습니다. 건청궁이라는 정각인데요. 이 정각은 다른 정각들과는 좀 다르죠. 좀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청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청궁은 일반 양반 사대부가의 집처럼 만들어 놓은 정각입니다. 이곳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 건청궁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를 설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에디슨 전기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기 설비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전기는 그 당시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무려 2년이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종이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기 설비가 이루어지려면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겠죠? 옆에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렸다고 하는데 수시로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불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을 보고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건청궁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던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게 시해되었죠. 이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이곳 경복궁에서 불태워졌고 그 옆 향원정에 뿌려졌습니다. 이곳 향원정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연못이죠.
경회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경회로는 네모난 큰 웅장한 연못이라면 이곳 향원정은 동그란 아주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라 하는 뜻으로 향원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향원정 옆으로는 이렇게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 다리 역시도 향기에 취한다라고 이름 붙여진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모습이 가을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다리 모습이 향원정의 겨울의 풍광을 보니까 달라져 있죠. 이 다리는 복원을 한 건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복궁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창덕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복궁을 복궁이라고 한다면 창덕궁은 이궁이라고 합니다. 이 이궁이라는 뜻이 만약에 경복궁에서 큰 난리가 났어요.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왕이 빨리 피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큰 화재가 났어요. 역시 왕이 피신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궁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정각들이 일자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창덕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그재그 삐뚤삐뚤하게 정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 숲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경복궁은 공간을 싹 밀고 정각을 지었다면 원래 있던 언덕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우물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그 자연과 잘 어울리게끔 정각을 만든 것이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인 궁궐이죠. 자연과 함께한 궁궐이기 때문에 왕 역시도 이 공간을 가장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죠.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창덕궁은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중에서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연과 조화로운 배치가 아주 탁월하다고 놀라운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과 비교를 해보면 경복궁은 질서 있게 정각을 배치한 모습이고 창덕궁은 자연의 틈새에 이렇게 정각을 배치한 그 차이를 확연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창덕궁을 좀 멀리서 내다본 가을의 풍경이고요. 야간의 모습입니다. 이 창덕궁을 지은 사람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창덕궁을 지은 까닭. 태종 이방원 때면 경복궁을 짓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창덕궁을 지은 거죠. 너무 무리한 공사가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 이방원이 창덕궁 공사를 강행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마을은 풍수지리상 이곳이 더 장점이 있다 해서 이곳에 궁궐을 짓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사륙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대표적인 정전과 편전의 이름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이라고 부지런하게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덕궁을 만든 사람 태종은요. 인정전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라. 선정전은 정사를 널리 베풀어라.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경복궁에 붙여진 이름은 왕에게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창덕궁은 왕이 뭔가를 베푼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도전은 왕권보다 신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반면에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력하게 하고자 했던 군주였기 때문에 이름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의 모습입니다. 2층 정각의 화려한 모습이고요. 인정전 뒤편에는 왕이 실제로 정치를 펼치는 선정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전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붕의 색깔이 푸른색이죠. 여기만 청기화를 올렸습니다. 청기화를 올리려면은 독특한 안료, 회회청이라는 안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중국 수입품이었습니다. 이곳 기와만 청기화로 아주 값비싼 기와를 올려둔 거죠. 그래서 창덕궁을 보게 되면 선정전만큼은 꼭 기와를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전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선정전 옆에는 이렇게 희정당이라고 왕의 집무실을 또 마련해 두었습니다. 원래는 왕의 침전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주로 왕의 집무실로 쓰여졌습니다. 희정당 앞에는 특이한 모양의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길은 우리가 호텔 로비에 가면 볼 수 있죠. 왜 이런 길을 만들어 뒀을까요? 이곳으로 차가 지나가야 됐었거든요.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와 순종효 황후의 어차입니다.
이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순종 황제의 어차입니다. 지금도 이 차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내부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머무는 공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시기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서양의 문화와 우리 전통적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비의 침전입니다. 대조전이죠. 대조전은 원래는 왕비의 침전이었는데 왕의 침전을 집무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곳에 왕의 침전도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은 왕비가, 동쪽에는 왕이 잠자는 공간이었고요. 이 대조전 앞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앙부일구가 있습니다. 해시계죠. 실제로 장영실이 만든 세종 때 것은 아니지만 이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하나, 궁중유물박물관에 또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직접 옛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했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365일을 정확하게 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세계 3나라뿐이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아라비아, 조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계 속에 시간과 날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앙부일구를 만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중전의 창덕궁에 있는 후원의 모습이고요. 왕의 침전이 있던 곳 옆에는 왕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흥복헌이라는 집무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흥복헌이라는 것은 기쁜 복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해서 좋은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역사에서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 황제 때 이곳에서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요, 곧 국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고자 하는 한일병합조약에 옥새를 찍으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정효 황후가 그 옥새를 집어들고 뛰쳐나와서 자신의 치마 속에 감추어버렸습니다. 감히 누가 황후의 치마를 들추어서 옥새를 꺼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황후의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꺼냈습니다. 그가 윤덕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황후의 큰아버지였어요. 황후의 큰아버지였던 윤덕영이라는 자가 옥새를 내어주고 결국 우리 국권을 피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협력한 대표적인 친일파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친일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벽수산장이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가장 사치스러운 집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순종과 순정효 황후가 머물던 정각은 이렇게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소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소파가 자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개로 만든 소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왕이 실제로 썼던 침대가 남겨져 있고요. 왕이 썼던 욕실에는 욕조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의 한켠에는 이렇게 낙선제라고 역시 단청을 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황후였던 순정효 황후가 순종이 돌아가시자 미망인이 되어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고종의 고명딸이었던 덕혜옹주, 일본으로 갔다가 정신을 놓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 정신병자로 돌아왔던 덕혜옹주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도 이곳입니다. 창덕궁의 가장 아름다운 후원에는 이렇게 부용지라는 연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용지에는 정조가 만든 부용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요. 한켠에는 이 전망 좋은 곳에 규장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가 싹텄던 공간이죠. 정조가 만든 부용정 안에서 바깥 부용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정조는 아마 자신이 아끼는 신하들과 이곳에서 시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요. 학문을 논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옛날 건축은 안에서 바깥 풍경을 내 정원처럼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철학을 건축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부용지의 겨울의 모습입니다. 부용지 옆에 보면 여기 영화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에서 정조 임금님이 여기에 과거의 합격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시험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왕이 직접 문제를 내서 과거 시험에 등수를 매겼다고 하거든요. 그런 시험이 열렸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다 통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이 부용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는 불로문이라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 가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곳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통과를 할 것 같고요. 또 이 문이 불로문이만큼 만지면 효염이 있을까 싶어서 불로문을 막 만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곳 해설사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장수하지만 만지면 늙는다고요.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후원 안쪽으로 가게 되면 존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정자들이 있지만 이곳 존덕정은 좀 특이한 공간인데요. 이 존덕정 안에 정조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만천명월 주인홍입니다. 만 개의 하천을 똑같이 비춰주는 달빛과 같은 군주가 되고 싶다. 만 백성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정조의 통치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는 청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 정자는 굉장히 소박한 모습이에요. 특히 지붕이 기와가 아니죠. 지붕이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걸 수확해서 집단으로 지붕을 올린 모습입니다. 조선이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몸소 농사 짓는 모습을 실천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창덕궁을 둘러봤고요. 이번에는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창덕궁 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두 궁궐을 함께 불러서 동골도라고 부릅니다. 동골도는 우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골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헬기를 띄워서 위에서 본 것 같은, 혹은 요즘처럼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촬영을 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하늘 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동골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도화서의 화공들이 얼마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는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을지,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창경궁의 모습입니다. 창경궁은 조선의 왕을 위해서 만들어둔 궁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의 규모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고요. 숲이라든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창경궁의 대표 문인 홍화문입니다. 그런데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다른 문은 왕의 시선으로 남쪽을 향해 문을 두는데 여기는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왕을 위해서 지은 궁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쪽으로 문을 두려고 하니 남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으로 문을 두려고 하니 서쪽에는 창덕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문을 낸 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궁궐은 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지은 궁궐일까요? 이 궁궐은 성종 때 지어진 궁궐입니다. 성종은 왕실에서 모셔야 되는 어른들이 좀 많았어요. 할머니였던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소혜왕후, 흔히 인수대비라고 불리는 자신의 친어머니, 죽은 예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까지 3명의 대비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이 대비전을 이곳에 만들어 두면서 새 대비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효를 실천해 보였던 궁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궁궐은 출입문이 홍화문, 명정문 지나고 나면 바로 명정전이라는 정전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머무는 근정전에는 문을 3개를 통과해야 왕을 만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왕은 아주 특별한 분이고 아주 위험 있는 분이라는 뜻에서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2개만 통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문을 2개를 통과하게 되면 명정전을 만나게 되고요. 대표적인 문이 홍화문입니다. 이 홍화문은 영조 임금님이 이 홍화문 앞에 직접 나타나서 백성들과 정치를 논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조 임금은 내가 왕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덕이 백성들에게 미친 것이 없는지라 궐문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려 한다 하고 친히 궐문에서 백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이 누군가요? 영조 임금의 어머니가 숙빈 최씨, 궁궐의 무수리 출신입니다. 궁궐의 물수리는 궁녀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천민이거든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왕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특히나 백성들과 서스름없이 어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홍화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백분 토론, 끝장 토론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창경궁 안에 들어가면 왕이 있는 정각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금천교를 지나야 합니다. 궁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옥천교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이곳에는 이렇게 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옥천교에는 이렇게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쁜 애군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명정전의 모습입니다. 궁궐을 대표하는 정전이지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왕을 위해서 만든 궁궐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명정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명정전 내부를 공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명정전의 야경입니다. 그리고 명정전 뒤편에 가면 문정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논하는 편전이었죠. 그런데 이 문정전 앞마당에서 역시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문정전을 나오면 하민전이라고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정자에서는 영조 임금님이 과거 장원급제자를 불러다가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꼭 데리고 가서 이곳 정자에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왕비가 머무는 친전입니다. 통명전인데요. 역시 용마루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명전 근처에 취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선당 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는데요. 장희빈이 머무른 곳이 취선당이었습니다. 장희빈이 한때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요. 희빈으로 다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어서 머물렀던 공간이 이 통명전입니다. 장희빈은 그 인현왕후를 죽게 하려고 주술을 썼다고 하죠. 실제로 이 통명전 바닥에 주술을 하기 위한 흉물들을 묻어뒀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이 발각이 되면서 인현왕후가 죽고 난 이후 장희빈 역시도 사약을 받게 됐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숙종은 후궁은 앞으로 왕이 될 수 없도록 국법으로 정하여라 하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통명전에서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면 경춘전이라는 곳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세자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용이 여의주를 품고 경춘전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죠. 그 꿈을 꾸고 낳은 아이가 정조였습니다. 이곳 집복헌과 영춘헌은 정조가 머물렀던 공간이고 정조가 아끼던 후궁 수빈 박씨가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정조는 한평생 두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정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은 얼마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사극에서 나왔던 의빈성씨 성덕임이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덕임을 안타깝게 잃고 난 이후 성덕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딸도 잃었거든요. 큰 슬픔에 빠졌던 정조가 다시 마음을 열어준 이가 수빈 박씨였습니다. 그 수빈 박씨가 정조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순조가 되거든요.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수빈 박씨가 집복헌에, 영춘헌에는 정조가 이곳에서 진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창경궁의 아름다운 연못 춘당지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춘당지의 가을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경궁을 같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이라는 이름보다 덕수궁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덕수궁은 일본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운궁이라 부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주위가 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치가 시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시로 찾는 궁궐이 바로 이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은 원래는 훨씬 더 큰 규모였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태평로라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 대한문의 위치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재를 관할하는 곳에서 대한문의 위치를 옮기지 못하도록 해서 대한문 사이로 이렇게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대한문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대한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대한문이 아니라 대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대한문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더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단청을 정성스레 칠하고 소환과 운한의 뜻을 취했으니 덕이 하늘에 합치되도다 하고 좋은 뜻으로 대한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대안문이라고 했을 때 안자가 계집녀 위에 갓을 쓰고 있죠. 여자가 모자를 쓰고 궁궐을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궁궐을 드나들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배정자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되어서 첩자 노릇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대한문이 1968년에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서 이렇게 경운궁과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중간에 도로가 나게 되니까 오히려 대한문이 훼손될 위험이 더 크다 해서 2년 후에 결국 대한문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한문을 경운궁 입구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죠. 무려 22m를 옮겨야 됐었습니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흔히 이런 문화재들은 해체를 해서 옮겨서 다시 복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문은 전체 정각을 묶어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22m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우리나라의 정각을 만들 때는 못을 쓰지 않거든요. 나무들을 딱딱 틀을 맞추어서 정각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22m를 걸어가는 대한문의 모습, 아마 굉장한 볼거리였을 겁니다. 이곳 경운궁의 정전은 중화전입니다. 중화전의 모습이고요.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곳이다 보니까 두 개의 월대를 두고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서거당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또 단청이 없죠. 이 서거당이라는 글자는 옛 임금이 머물렀던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운궁을 처음 만들었던 이가 선조입니다. 선조 때 만들어진 궁궐이었어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경복궁을 버리고 몽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거의 1년 만에 몽진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궁궐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경복궁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창덕궁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월산대군이라고 왕족이 머물던 집에 이 선조가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궁궐처럼 이렇게 확장 공사를 했던 거죠. 그렇게 선조가 전란이 끝나고 난 이후 돌아와서 머물렀던 곳이다 해서 서거당이라고 이름 붙였고, 일부러 여기에 단청을 칠하지 않고 보존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왕들도 수시로 여기를 와서 선조 임금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지를 느끼고 가는 시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서거당은 경운궁에서는 유일한 2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2층 집처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 올라가서 경운궁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 경운궁 바깥을 볼 수 있는 특이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때 만들어졌던 경운궁은 이후에 창덕궁이 완공되고 나서 왕은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경운궁은 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작은 규모로 축소되었죠. 그런데 이후 이곳을 완공하고자 했던 이가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은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인조 반정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리고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정각을 즉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즉조당이라는 글자, 현판은 고종이 직접 쓴 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준명당의 글씨도 역시 고종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 준명당은 사신들을 접대하는 왕의 공간이고요. 이 준명당의 명자가 밝을 명자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밝을 명자가 아닙니다. 이 경운궁은 인조 이후에 조선에서는 축소되고 잊혀진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때 이곳을 다시 왕의 법궁으로 삼으면서 확장을 했고요. 그때 이렇게 글자를 쓰면서 밝을 명자를 쓰지 않고 눈목변을 써서 눈밝을 명자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일변은 일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눈맑을 명을 쓰고 있습니다. 경운궁에는 아주 특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각의 모습이 아니죠.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정관헌인데요. 고종이 이곳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박지 문양이라든지 소나무와 사슴,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원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궁궐은 요즘 야간에 많은 관람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고종이 사랑했던 공간이고요. 고종은 여기서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고종이 커피 애호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커피에 빠져있던 매니아로는 최초의 인물이 고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종이 얼마나 커피를 즐겼는지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고종을 암살하려고 고종이 즐기는 커피에 아편을 넣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커피 향이 다르다 해서
의심하고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커피 향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당시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건축가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건축가 사바틴입니다. 이 정관원을 설계한 사람도 이 사바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문을 설계한 사람도 사바틴이라고 합니다. 그가 역사의 중요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 사람이 목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외에 알린 것도 이 사바틴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덕수궁에는 이런 서양식 건축물이 많습니다. 고종이 아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전기를 들여왔듯이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르네상스 양식의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리고 석조전 앞에는 이렇게 특이한 연못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연못과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원에 물이 내려온다면 이렇게 폭포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조성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서양은요, 분수대라 물이 위로 솟구치는 이런 모습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은 영국식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석조전에서는 현대사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합의를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볼 수가 없었죠. 결국 우리의 정부 수립이 늦춰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함령전인데요. 고종이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고종이 경궁을 새로운 대한제국의 법전으로 만들면서 이 함령전을 만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와서 이곳에 머무려고 만들었던 공간이고요.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함령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궁 안에서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서거당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머물렀던 그 공간에 고종 역시도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다시 절치부심하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아마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함령전은 고종이 정치를 돌보는 공간이었고 고종이 마지막으로 일본에 의해서 거의 유폐되다시피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둔 공간도 이 함령전입니다. 그리고 이곳 중명전은 원래는 경궁 안에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경궁 바깥에 있습니다. 경궁 궁궐을 나와서 담벼락을 따라 뒤로 한참 돌아가야 중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경궁이 축소되면서 경궁 바깥으로 쫓겨난 건물입니다. 중명전은 고종이 아끼는 공간으로 고종의 서재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명전에서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명전에 가면 이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모습을 재현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운궁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기타 다른 궁궐과는 달리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이 훼손된 모습이죠. 이 경희궁을 만든 사람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고 임진왜란 때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선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맏아들이었던 임해군도 총애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군은 성정이 난폭한 사람이었거든요. 선조가 가장 총애하던 아들은 저기 신성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신성군에게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신성군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었던 정원군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신성군의 양자가 된 이가 능창군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능창군의 집에 왕기가 있다.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능창군은 유배보내지고 사약을 받게 돼요. 그 능창군이 있던 집에 왕기를 눌러야 되겠다 해서 그 집을 빼앗아서 이곳에 경덕궁을 지었던 겁니다. 그 경덕궁을 영조 때 경희궁이라고 바꾸었던 거고요. 그렇게 능창군이 죽자 그 아버지였던 정원군도 화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창군의 형이 능양군, 인조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경희궁은 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광해군 때 지어진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 궁궐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인조반정으로 쫓겨가게 되죠. 경덕궁은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궁이라고 불렀고요. 서골도가 남겨져 있는데 서골도를 보면 이 경덕궁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일부만 남겨져 있어요. 그 경덕궁의 대표적인 정전이 숭전전이고요. 이 경덕궁에서 정치를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 영조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희궁이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숙종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도 이 경덕궁입니다.
영조 임금님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세손이었던 정조 역시도 이 경덕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경덕궁에는 존영각이라고 부르는 정각이 있었는데 그 정각이 정조가 머물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던 곳도, 그 즉위식이 이루어졌던 곳도 숭정문입니다. 원래는 즉위식이라고 그러면 정전인 숭정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선의 왕들의 즉위식은 왕이 돌아가셔야 하게 되죠. 그러니 왕이 즉위식을 크게 화려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위 즉위식은 이렇게 숭정문 앞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요. 그 역사의 현장이 이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덕궁의 정문은 흥하문 여기입니다. 이후에 경복궁을 새롭게 중건할 때 경덕궁의 정각이 많이 뜯겨서 경복궁으로 옮겨가게 되기도 했었고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이 경희궁을 대규모로 훼손하게 됩니다. 경성중학교를 세운다고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했었고요. 또 이곳에 있는 정각을 개인에게 팔기도 했었답니다. 그 경희궁의 정문인 흥하문은 이후 일제강점기 때 방문사라는 곳에 대문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신라호텔의 정문으로 썼다고 해요. 19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경희궁을 다시 복원하면서 원래의 자리까지 이렇게 옮겨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궁궐을 살펴보면서 이 다섯궁궐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궁궐의 위험을 나타내는 특징과 아주 재미난 해악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왕이 있는 곳 근정전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은 만나기 쉽지 않은 아주 위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금천교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랬죠. 이 금천교를 사이에 두고 왕과 좀 더 가까운 곳에는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천교 뒤에는 3품 이하의 당하관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금천교를 지나서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정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정문은 3개의 공간이 있죠. 근데 이 3곳의 공간은 왕이나 세자를 비롯한 왕족들, 중국 사신들만 드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신하들은 어디를 통해서 근정전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신하들은 연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문이 일화문, 왼쪽이 월화문. 문신들은 일화문으로, 무신들은 월화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당상관과 당하관을 나누고 또 문신과 무신을 나누는 이런 질서, 왜 만들어 두었을까요? 조선이 신분제 사회였고 이곳은 왕이 계신 법궁으로 그런 규칙이나 질서가 왕의 위험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이 근정전 주변은 왕을 위험 있게 보이게 하게끔 월대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월대 위에는 재미난 것들을 설치해 뒀는데요. 저거는 솥으로 보이죠. 청동솥정입니다. 왕권을 상징하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드무라고 있습니다. 드무는 궁궐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드무에는 항상 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드무에 담겨 있는 물은 소방수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소방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나요? 사실 이 드무는 불의 귀신이 와서 돌아다니다가 드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도망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마는 이런 재미를 담아둔 거죠. 그리고 왕이 올라가는 계단 그 중앙에는 왕의 가마가 지나가게끔 봉황을 조각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근정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회랑이 어떤가요? 파르테논 신전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끝도 없이 펼쳐질 것 같은 이 회랑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위험 있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왕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왕을 용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옷을 용포라고 부르죠. 용을 왕으로 비유를 합니다. 왕의 자리 뒤편에는 1월 오봉도 그려져 있죠.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고요. 5개의 산은 우리 조선의 전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소나무가 세워져 있는데요. 소나무는 장수를 뜻하면서 이 조선 왕조가 오래오래 번창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려두었고요. 이 근정전 내부에 천장을 꼭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데 천장에는 이렇게 용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을 봤을 때는 용의 발톱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왕의 용포에는 용무늬가 자수로 놓여져 있는데 불용포에는 용의 발톱이 5개입니다. 세자의 옷에는 용의 발톱이 4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용의 발톱이
무려 7개입니다. 그만큼 법궁인 근정전의 왕을 위엄 있게 상징하고자 7개를 그려 넣었네요. 여기는 근정전 뒤편에 있는 사정전, 왕이 정치를 실제로 신하들과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울룡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울룡도의 용은 왕을 상징하고 구름은 신하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치하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경복궁의 근정전 앞에는 이렇게 조정에 박석이 깔려 있어요. 당시 강화도에서만 생산되는 특별한 돌로 박석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법궁의 정전으로서 앞에 있는 이 박석이 매끈매끈하고 질서정연하게 깔려져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울퉁불퉁한 돌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높이도 조금씩 다르게 박석을 깔아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나라의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왕실의 혼례가 치러진다거나 세자가 즉위한다거나 이런 큰 행사는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떼약볕 아래 노출이 되겠죠. 지열도 올라올 겁니다. 열이 반사가 되겠죠. 또 눈이 부실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찰스가 즉위를 할 때 그 즉위식을 준비하다가 근위병이 쓰러진 일이 있었고 그걸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박석이 빛을 일렬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방향으로 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의 피로도 훨씬 덜하고 그 열기도 훨씬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돌이 매끈하게 되면 미끄러지겠죠. 특히나 비가 올 때는요. 그 당시에 조선의 양반들은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박석을 깔아두었기 때문에 쉽사리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걸음을 함부로 걸지 못하겠죠. 뛰면 안 되겠죠. 그만큼 왕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울퉁불퉁한 박석을 깔아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박석은 행사가 있을 때 앞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친다거나 왕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저 멀리까지 들릴까요? 들리지 않겠죠.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왕의 목소리를 저 멀리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박석이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목소리를 45m까지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박석의 중요한 역할은 비가 오면 드러납니다. 비가 오면 울퉁불퉁한 박석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아름답지만 그 빗물들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박석과 박석 사이에 빠르게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복궁 근정전이 비가 많이 올 때에도 침수되었다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복궁의 광화문 옆에는 이렇게 해태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경복궁을 남향을 두게 되면 정면에 관악산의 화기가 경복궁에 화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무학대사의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화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태를 세워 놓았습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해태는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선악을 판별하는 정의의 신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태상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금천교 아래에도 역시 해태상과 함께 도깨비 문양을 새겨두었고요. 이것은 철록이라고 하는데요. 뿔이 있어서 사슴을 닮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조합해 놓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철록의 모습이 무섭게 생겼나요? 혀를 내밀고 있죠. 귀여운 모습입니다.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조각을 해둔 동물이지만 그 속에 재미와 해악을 담고 있는 거죠. 경회로에도 역시 연못을 파고 나서 그 속에 궁궐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2마리의 청동용을 넣어두었다고 했는데 그 청동용 1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유물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용은 물의 동물이거든요. 화재를 막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회로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 3개가 있어요. 각각 이견문, 하목문, 자시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문마다 신분에 따라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왕이 드나드는 문은 이견문으로 가장 큰 문이고요. 그 옆에는 세자라든지 왕족이, 그리고 그 옆에는 신하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으로 이런 질서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경회루의 지붕 위에는 용마루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용마루 사마토에는 석비례와 모래, 강회가 1대1로 들어가는데요. 석비례가 우리말이고 마사토는 일본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사토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모래와 강회, 강회는 생석회,
그렇게 섞어서 용마루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마토가 기와들을 착 달라붙게 만들고요. 이 사마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답니다.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붕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용마루가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아주 놀라운 과학들이 숨겨져 있죠. 향원정의 모습이고요. 이 향원정은 늘 물결이 잔잔하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물이 갇혀 있잖아요. 물은 갇혀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향원정의 물은 썩지도 않고 물결도 일지 않고 늘 잔잔하다고 합니다. 향원정 역시도 복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실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복원하다 보니까 아래에 온돌이 깔려 있었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향원정의 연못이 늘 물결이 일렁이지 않고 잔잔한 평온한 모습이고 물이 썩지 않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향원정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이 열상진원인데요. 이 열상진원에서 차가운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이 물을 조선시대에는 식수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물이 향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향원정에 들어가는 물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물살이 들어갈 때는 세게 일게 마련인데, 그 물살이 향원정으로 들어갈 때 이곳에서 2번이나 물살을 90도로 돌려서 들어가게 한답니다. 물살을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늘 잔잔한 물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궁궐에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궁궐의 화장실은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외진 곳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왕은 화장실 안 가도 됐을까요? 왕은 화장실이 필요 없었습니다. 왕은 매화틀을 대령하라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대령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뒤도 다 닦아준다고 합니다. 궁궐에 가면 단청을 자세히 보시면 단청에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단청 밑에 그물을 쳐놨을까요? 새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들이 집을 짓게 되면 단청이 훼손되겠죠. 그리고 조선의 궁궐은 대부분 나무다 보니까 화재에도 취약하고 물에도 취약하지만 또 새들의 분비물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새가 둥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알을 놓고 새끼를 키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알과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구렁이가 올라갑니다. 궁궐 안에서 살생이 벌어지게 되죠. 궁궐은 원래 살생이 빚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들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궁궐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그물을 칠 때는 아주 튼튼한 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철사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걸 꼽아두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궁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해악인데요. 궁궐 지붕 위에는 이렇게 잡상이라는 걸 세워두었습니다. 잡상과 함께 용두가 있고요. 용두는 용머리죠. 궁궐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용을 상징적으로 조각을 해두었고, 또 처마 끝에는 토수라는 걸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처마 끝이 나무다 보니까 늘 비와 물에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마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수를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당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등등의 잡상이 세워져 있죠. 이 잡상은 나쁜 애군이 궁궐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쁜 애군을 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날을 골라서 가죠. 손 없는 날을 골라서 갑니다. 그게 나쁜 애군이 없는 날을 골라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손을 막는 용도로 세워진 것이 잡상입니다. 이 잡상은 궁궐이나 절에만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 집에는 잡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잡상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정각이 얼마나 위험 있는 정각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근정전에는 잡상이 5개, 숭례문에는 잡상이 7개, 경회로는 잡상이 11개 세워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어처구니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맷돌에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어떻게 돌려요?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잡상도 어처구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궁궐을 짓는 사람이 궁궐을 잘 지어서 만들어 놨는데 지붕을 보니까 잡상이 없네요. 사람들이 이럴 때 어처구니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은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잡상을 어처구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잡상으로 세워져 있는 흙으로 만든 인형들은 뭘 빗댄 걸까요? 저기에 있는 대당사부는 삼장법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손행자는 손오공이고요. 저팔계 사오정이에요.
서유기의 주인공들을 이 잡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조선의 5대 궁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500년 동안의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특히나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역사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간은 사람의 행동과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적절한 위엄과 해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궁궐만 그럴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위엄과 해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의미라든지 여유 있는 웃음 이런 것들이 삶에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을 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적절한 위엄과 해악이 있었으면 합니다.